이번 주 그할 리뷰 1361회 살인자의 자백 그리고 아크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 기억나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2009년 3월 25일 사건이고요. 방송은 작년이네요. 2023년 7월 22일 날. 아크말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일 겁니다. 이게 그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인데 아마 3인조로 범인이 검거됐었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3명 중 1명이 아크말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자세히 이 사건을 모르긴 하는데 대강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억울하게 누명을 썼나 막 그래. 외국인 노동자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세한 건 또 보면서 얘기하면 되지 뭐. 자, 들어갑시다. 3월의 어느 날 강선길 씨의 택시가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 주택가에서 발견됐어요. 웬일인지 차량 열쇠는 택시 차 아래에 마치 던져놓은 듯 놓여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 택시고 뒷자리의 문 밑에 택시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각 누구보다 애타게 택시기사 강선길 씨를 찾았던 이는 그와 교대로 같은 택시를 운영하는 짝 기사. 강 씨가 몰던 택시는 마산에 위치한 한 택시회사 소속이고요. 그의 집은 김해시에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이 끝난 시간 창원을 찾을 일이 없었던 강선길 씨. 짝 기사 그분 얘기인데 차가 썬팅이 다 돼 있으니까 문을 만약에 안 열어보고 이렇게는 못 봐요. 들여다보면은. 택시사 강 씨가 웅크리고 뒤에 누워 있었어요. 곧장 창원시 명서동으로 달려가 잠겨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던 짝기사. 그가 문을 열고 마주한 현실은 비극이었습니다. 차량 문을 열면서 드러난 택시 안쪽의 상황은 운전석 쪽에 유난히 깨진 유리병 조각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정종병 같기도 하고요. 일단 술병이 유력해 보이죠. 강한 힘에 의해 어딘가에 부딪혀 깨진 건 아무래도 빈 유리병으로 보이는데 몸싸움이 있었는지 조수석 아래서는 택시기사 강 씨의 틀니가 발견됐고 동료 기사가 애타게 찾던 강성길 씨는 택시 뒷좌석에 숨져 있었어요. 이른바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창원 서부경찰서 형사들, 먼저 피해자의 사망 원인부터 알아봐야죠. 사망 당시 68세 택시기사였고 범인은 끈 종류로 보이는 물건을 이용해 목을 졸랐던 걸로 확인됐어요. 근데 사망 원인은 질식이 아니고요. 과다출혈입니다. 이걸 실혈사라고 부르는데 칼 같은 걸로 추정되는 흉기로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걸로 판단이 된대요. 손에 방어운도 있습니다. 급소인 목 부위에 치명상 입었지만 양손에 남은 방어운 볼 때 끝까지 범인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택시 뒷좌석뿐만 아니라 그의 목 상처 안에서 뭔가가 또 발견됐는데 범인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커터칼에 부러진 칼날들이 있어요. 커터칼로 찔러 죽였다고? 되나? 대체 범행의 이유는 뭘까? 자, 형사입니다. 사건 담당했던 사람인가 봐요. 금액은 얼마 안 뺏었는데 나머지 숨긴 돈은 못 찾았더라고요. 10만원 정도인데 소지품 속에 돈이 있더라고요. 강도 목적으로 택시에 탔던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지 않자 이제 죽일 수밖에 없던 걸로 보이죠. 안 죽이면 뭐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시 택시기사들은 강성길 씨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강 씨가 몰던 택시가 발견된 장소 때문이래요. 경찰서가 근처에 있네. 살인을 한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면 왜 명소동을 찾았을까? 택시기사가. 지난 2009년 당시에는 차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이에요. 숨진 강 씨가 마지막 손님을 태운 위치와 행선지 그리고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장소를 쉽게 특정할 수 없지 그러면은. 확인된 사실은 택시에서 내린 범인이 이후 걸어간 방향 정도입니다. 범인이 걸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노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두껍지는 않네요. 이걸로 목을 졸랐던 것 같기도 하고. 범인에게 살인 현장이었을 피해자의 택시, 경찰은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택시 안에서 나오는 증거로 범인을 잡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차를 완전히 분해했잖아요. 택시를 분해했다고 다. 경찰서 뒷뜰에서 분해해가지고 샅샅이 뒤졌죠. 근데 DNA 안 나오고 지문도 없어요. 장갑 흔도 나오고 여러가지 범행 도구도 보니까 이거 길에서 주운 것 같아. 병을 추적해봤죠. 그러니까 추석 선물로 나온 기획으로 나온 제품의 병이었어요. 그것까지 찾았어요, 우리가. 택시 안에 깨진 채 남아있던 유리병의 생산 연도도 확인합니다. 근데 범인이 장갑을 꼈으니까 지문은 없죠. 다음으로 기대한 건 목격자의 존재.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피해자 강 씨의 택시에 오르는 순간을 누군가는 분명 봤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목격자가 없네요. 남은 거는 택시 운행 기록계 테코미터. 피해 택시 미터기 안에 탑재되어 있던 테코미터는 위치 기록은 안 되는데 택시의 움직임, 손님 탑승 여부를 모두 기록한대요. 뭐 문 열고 닫고 이런 것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미터기 켜고 끄고 이런 건가? 지난 2009년 3월 24일 밤 9시 29분부터 16분간 정차되어 있던 택시는 밤 9시 45분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6분간 어디 서 있었냐, 왜 서 있었냐 이런 게 중요하겠네. 이후 시속 5-60km대로 30분 정도 운행했고, 그러면은 상당히 서행한 거잖아요. 차가 5-60km면은. 실제로 우리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릴 때 100km도 생각보다 체감으로는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 차 안에서는. 그죠? 근데 5-60km면은 느리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야? 골목을 다녔든지 코너를 많이 돌았든지 아니면은 밀리는 구간을 운전했던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택시기사 강선길 씨는 이때 미터기는 작동시키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손님이 없었나? 2009년 당시에는요. 우리 창원시외시를 벗어날 때는 거의 다 대절요금 기사하고 손님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대절요금 18,000원까지 어디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강성길 씨가 이제 마산 택시 운영했고요. 마산과 창원 안에서는 미터기 요금을 받는데 시외로 갈 때는 합의된 요금을 받고 따로 미터기를 켜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산이랑 창원의 특수성 때문인 건데 마산, 창원, 진해까지 여기가 이제 3종 세트입니다. 지역이 붙어 있고 하나하나가 지역이 좁기도 해. 그래서 뭐 마창진 이렇게 부르잖아. 지금은 통합된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을 가는 느낌이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터기 요금 받네요. 근데 시외로 가면 사실 다른 지역이면은 지명이 다르니까 뭐 합의된 요금 받던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까워서 생기는 이제 특수성이죠. 피해자 강 씨는 그날 밤 9시 45분경 창원시나 마산시 둘 중 한 곳에서 시내로 가는 손님을 태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좁혀야 될 단서는 그날 밤 택시가 30분간 달려 도착했을 범인의 목적지. 문제는 그 후보지가 너무 많다, 넓기도 하고 택시 경로를 좁혀야 되는데 CCTV를 이용해야겠죠? 경남 지역 CCTV 198대 영상 확보해서 추적했지만 피해 택시의 흔적은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그 용강 검문소 이런 데 다니면 차 이동 코스 나오는 데 있거든요. 검문소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택시만 지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비슷한 거 해가지고 피해 택시가 지나간 거 찾았는데 나오는 게 확인이 안 됐을 겁니다. 손님을 태우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택시의 모습이 확인됐는데 거기가 창원시 북동쪽의 용강 검문소. 여길 지났다면 택시의 행선지는 동읍과 대산면 진영읍 정도로 좁혀져요. 여기 중 상대적으로 CCTV가 많은 진영읍을 제외하고 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용강 검문소를 지나갔던 피해자 강씨. 하지만 그의 택시가 달렸을 법한 지역들에는 사실상 CCTV가 없어. 2009년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범인의 목적지를 찾지 못했어요. 택시 보면 타코미터 있잖아요. 운행 기록계에.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장시간 섰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범행이 일어났구나 싶었죠. 테코미터 기록에 따르면 밤 9시 45분부터 30분간 달리던 피해자의 택시가 밤 10시 15분에 멈춰선 뒤 10분간 움직이지 않았대. 20분 동안 범인이 피해자 공격하고 살해한 걸로 추정된다. 근데 범행 직후 범인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대요. 그날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택시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23,140원어치의 거리를 운전했어.
뒤에 택시기사 죽은 거 싫고 지가 운전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뭐 창밖으로 그 줄을 던진 거겠죠. 버려진 줄. 44분 정도의 거리래. 23,000원이면은. 자, 그래서 택시를 몰아간 곳이 창원시 명서동. 여기서 차가 발견된 거니까. 여기서도 범인은 DNA 지문 하나 안 남기고 자기 물건만 챙겨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4개월 뒤인 7월. 그러니까 이 새끼는 택시기사 죽이고 돈 뺏은 김에 뭐 차도 있고 자기 운전할 줄 아니까 가야 할 곳까지 가서 버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개월 뒤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진 곳은 창원 서부경찰서가 아니라 인근의 창원 중부입니다. 4개월간 미제로 남겨져 있던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 누구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 남자 보조로브 아크말. 그래서 아크말의 고백인 거예요, 방송이. 얘네 얘 잘생겼네. 자, 이거는 현장 검증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이 사람은 형사입니다. 재심 변호사로 통하는 박준영 변호사. 아주 재심 전문이요. 재심 매니아. 재심 성애자. 그 쉽지 않은 여정으로 이끌었다는 한 통의 편지. 일간신문 보면서 변호사 개업 광고가 나오면 계속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보내면 답장을 거의 보내지 않고 답장이 오는 경우도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절망을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제가 2021년에 무죄 판결 받았던 30년 만에 무죄 받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뉴스를. 19살 때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보조로브 아크말은 이후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았어요. 무기수로. 박 변호사가 폭설을 뚫고 겨울에 만났구나.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이 친구가 보낸 편지는 좀 어떤 호기심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간략히 쓰여 있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한 줄 한 줄 어렵게 채웠다는 아크말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거됐던 날 창원으로 가는 길에 수갑이 너무 세게 돼 있어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라면서 저를 고속도로 한복판 차 안에서 엄청나게 폭행했어요. 그가 회상하는 형사들과의 첫 만남은 폭력적인 상황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살인이라는 강력범죄의 진범으로 그를 확신한 데에는 그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니냐. 우선 이 생각도 해봐야죠. 자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백. DNA가 발견됐다거나 지문이 발견됐다거나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 이 사건 관여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백 외에 현장에서 발견된 게 없잖아요. 아니, 자백만으로는 사건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거를, 이게 굉장히 예전에 나온 이게 법인데 2009년이면은 씨발 그렇게 막 과거도 아니잖아. 근데 경찰들이 이렇게 처리했네. 자백만으로 살인자가 됐어. 알고 보니까 경찰에 검거된 이유는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 때문만이 아니야. 택시가 유기된 장소인 명서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용두동에서 4개월 뒤 2009년 7월 또다시 택시기사 강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결박된 채 트럭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탈출한 택시기사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많이 다쳤네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일로 한동안 충격에 시달렸고 14년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불행은 그 손님들을 태우면서 시작됐습니다. 설마 이 택시기사가 아크말을 지목하나? 뭐 더 봐야겠죠. 지난 2009년 7월 7일 새벽 1시 반 창원 시내에서 택시에 오른 이들은 시외 손님 3명입니다. 이후 30분간 달린 택시는 동읍 갈전리로 들어섰어요. 목적지에 다다르자 돌변합니다. 그냥 돌아서자마자 두드려 패고 이러더라고. 차 트렁크 뒤에 갖다 담아 실어주대. 나를 담고 싣고 자기들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창원까지 나온 거야. 저 용호동까지. 택시가 시를 시외로 유인해 범행을 하고 직접 택시를 운전해 시외로 돌아온 범인들. 3인조 강도들의 승차 지점, 범행 뒤 택시를 버리고 도망친 위치는 모두 4개월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유기 지점 같아. 경찰도 이 점에 주목을 했겠죠. 현금 지급기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인출해 갔거든요.
아무리 봐도 외국인이야, 사진 보니까. 그 CCTV에 찍힌 게. 전화를 하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갔던 범인들 중 한 명. 뭐 얼굴 모르네, 이렇게 찍혔으면. 모자 썼잖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은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3명의 외국인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렇게 범행 13일 뒤 검거된 외국인 3인조 강도들은 3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에요. 여기가 또 공장도 많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겠죠. 결코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아크말과 친구들. 근데 검거 직후 경찰 3인조 중 오직 아크말에게만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가 아크말 1회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크말이 한국말을 제법 해요. 전혀 몰라요. 이래서 이게 한 지역에서 택시 강도 2번 달아나는 거는 그놈 아니면 없거든. 3인조 중 유일하게 아크말은 창원에서 생활했대요. 처음에는 심증뿐이었는데 상황을 역전시켰어. 그게 바로 창원 중부서의 K형사, J형사. 이들이 아크말의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증거 없는 사건에서 어떻게 아크말의 입을 열게 했냐. 자, 그래서 J의 말을 들어보면은 계속 부인하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꼼수를 좀 썼죠. DNA가 창원 서부서에 확보된 게 있는데 네 DNA하고 확인해 볼 거다.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풀더라고요. 잘 풀렸던 것 같아. 끝까지 우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하지만 아크말의 기억은 J 형사의 기억과 전혀 다르대요. 자, 그래서 아크말의 말 들어보면 저만 다른데 내려가서 3-4개월 전에도 택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네가 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강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하니 갑자기 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강도를 한번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 양산 택시기사는 아니야. 근데 잡은 김에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 그냥 덤탱이 씌워버렸다. 이 상황 같아. 부인을 하니까 담배 한 대 피자 해가지고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때렸다고 하거든요.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막 이렇게 내리치고 그랬어요. 한 형사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형사는 자신을 달래며 설득했다는 게 아크말의 주장입니다. 교도소에서 2년만 지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거라는 달콤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회유 이런 협박 강요가 있었던 건데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면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 말 잘 들으면 2년 정도 지나면 추방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강도 상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택시 강도는 했다니까. 7월 사건이요. 예. 얘네들이 범인이긴 해. 근데 한 건에서만이라는 거죠. 지난 2007년 1월 유학비자 받아 한국으로 온 아크말은 2년 뒤 왜 강도로 변한 거냐. 학교에 다니던 사람인데 아크말이 가정 형편은 어려워져서 직장을 다녔대요. 근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직됐어. 얘가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왔다가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아니니까 일을 못 하나 봐. 근데 그걸 해가지고 비자가 없는 애가 돼가지고 실직된 건가? 아무튼 뭐 직장을 그만둔 시점은 2009년 3월 8일 그리고 2주 뒤인 2009년 3월 24일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실직한 아크말이 불과 2주 만에 살인을 저지른 거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아크말도 강도살인 등으로 법정에 검찰이 세웠고 당시 검찰은 아크말이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밝혔어요. 근데 아크말의 자백 안에 범인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상당히 많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거야. 검찰은 경찰한테 조사 내용을 받고 기소할지 말지 정하는 거니까. 이는 아크말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비밀을 자백받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 폭로를 이끌어냈다는 K, 사건 해결의 1등 공신을 꼽히는 K 형사는 어떻게 아크말로부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거냐. 근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 유기 장소는 자기가 모르잖아요. 범인만 알고 우리 형사들만 알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갔다가 오는데 내가 딱 물었거든요.
너 어디 살았어? 이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 하거든요. 그 애가 명서동 살았어요 하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수사 기법이라면 이 기법인데 택시 유기 장소에 가서 한 5분 이상 정차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밧줄 상대 가서 또 한 5분 정차. 그런데 내가 옆에 앉아서 싹 이렇게 보니까 돌 때마다 그쪽을 싹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한 3바퀴 4바퀴 돌았나? 제이 형사 들어가자. 이래서 들어와서 진술 녹화실에서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시작했죠. 에어컨 세게 튼 거는 굳이 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크말이 비밀을 털어놨대.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기싸움 하다가 자기 누나가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누나가 있으면은 자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 누나 내가 보낼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확 실토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잘못했어요. 막 이래. 최초 택시를 탄 장소부터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밧줄 어디서 구했어? 이러니까 어느 모텔에 주차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구했다더라고요. 이거 뭐 뭔 씹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형사 말로는 자기가 이제 수사하면서 여기서 뭐 밧줄 산 거 같고 뭐 이렇게 자기가 예상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괜히 차를 세워놨다는 거 아니야. 얘 반응 보려고. 얘가 좀 위축되겠지. 그러니까 아크말 입장에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백한 거다. 여기에 이제 누나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단지 범행을 했다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두 털어놨대요. 곧장 그 장소들도 확인했습니다. 택시 탄 장소는 4개월 뒤 발생한 외국인 3인조 택시 강도 사건 당시의 탑승 위치와 유사한 자리로 확인됐어. 경찰이 받아낸 자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24일 밤 창원시 명곡교 인근에서 택시를 탄 아크말은 익히 알고 있던 동읍 소재의 중앙저수지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유리병과 노끈, 커터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범행 이후 스스로 택시 운전해서 창원시 명소동 주택가에 차를 유기한 건 그곳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지리를 잘 알아서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강압에 의한 그런 건 없습니다. 폭행이나 고문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오로지 나는 형사로서의 직감 능력 그런 걸로 사건 해결했다 이거야. 형사의 말에 아크말은 동의할까? 자, 박준영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너무 자주 풀려나왔기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수시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수시로. 뭔가 계속 협박하고 이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데 모르니까 사건 현장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경찰들이 현장을 미리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미리 보여주고 야 이거 씨발 뭐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 아크말은 얼마 전 받은 사건 기록 속에서 자신을 때리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그 형사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리고 폭행하고 사건 설명을 하면서 말을 마쳤어요.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재판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형사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면은 거기서 자기 역할은 끝나는 거야. 뭘 재판까지 가. 지가 피해자도 아니고 관련자도 아닌데. 압박하는 거죠. 이게 얘가 실형이 나와야 실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이렇게 쓱 앉아가지고 진술하는 거 압박하는 거지. 그 인물은 K 형사. 무슨 이유로 아크말의 재판까지 지켜본 거냐. 그렇다면 K 형사가 확인했다는 사건 정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범행 전날 아크말이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했다는 가게는 사라진 상태인데 바뀐 주인은 해당 마트의 오랜 단골입니다. 칼 없는데? 마트였어요. 그런 거 없던데 그냥 슈퍼고 다른 거 뭐 과자 그런 거나 팔죠. 범행 당일 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빨랫줄과 유리병을 챙겼다는 아크말. 다행히 해당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09년 3월 이곳엔 빨랫줄이 설치되어 있었을까? 집주인의 허락으로 당시와 큰 변화가 없다는 담장한 상황을 확인해봤어요. 자, 집주인도 만나는데 이쪽에는 빨래거리가 달릴 수가 없지. 그쪽에서 빨랫줄을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죠. 빨래를 누가 여기에 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찰이 빨랫줄 설치되어 있었다고 봤던 담장은 재래식 화장실 부근이야. 냄새가 나서 빨랫줄을 설치할 이유가 없대. 그리고 검거 엿새 뒤 2차 현장 검증.
아크말은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를 재현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경찰이 지금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조른 상황인 것 같아. 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져 있을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목을 조를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경험이 없어. 목을 조른 경험이. 왜냐면은 손에 줄을 감아야죠. 이거 당기면 그냥 쭉 미끄러져.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면은 감아서 이렇게 꽉 타이트하게 당겨야지 줄이 짱짱해지게. 그러니까 손에 줄을 안 감잖아. 얘 경험이 없는 거야. 지금 졸라본 적이 없어. 조른 기억이나 경험이 없는 거야 이거. 오히려 이게 증거가 되겠네요. 무죄라는. 근데 닷새 전에 있던 첫 번째 현장 검증 때는 노끈을 또 안 썼대요. 손으로만 이렇게 헤드락 걸었네. 현장 검증은 왜 2번이 이루어졌고 아크말은 어쩌다가 전혀 다른 행동을 재현했을까? 첫 자백 직후 있던 1차 현장 검증, 아크말은 피해자 공격하고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나와 운전석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닷새 뒤 거듭된 2차 현장 검증은 택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좌석 틈새를 통해 운전석으로 향했다. 아크말의 행동이 변경된 이유는 뭐냐? 사건이 발생했던 피해자의 택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석 뒷좌석 문에 차일드락이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야. 이런 경우 차 안에서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차예요. 운전석이죠. 여기가 이렇게 있고 뒷좌석이 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보통 안 열립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도로가거든. 차가 다닐 때. 그죠? 여기가 이제 도보랑 붙어 있으니까 보통 문은 여기가 열려. 여기는 운전석이니까 열리는 거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전석에서 열지 않으면 안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노끈의 활용이라든지 준비 과정, 범행 과정에서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는 진술을 했다가 다시 택시에서 이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자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피해자 신문을 반복할수록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현장 검증을 한 이유가 그거겠네. 1차 나가기 전에 아크말에게 어떻게 협박을 했던 뭐해서 조서 꾸몄어. 만들었어. 현장 검증 나갔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 앞뒤가 달라. 그래서 조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일치를 안 한다. 우리가 아무리 짜맞췄지만 막상 모의 실험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가서 다시 조서 써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좀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체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밤에 면회를 왔대요. 우즈베키스탄 사람 남녀가 우리 사건을 알고 왔다. 수사 잘 받아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안심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사관에서 보낸 사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경찰들 말 잘 들으면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재판 과정에서 K 형사가 계속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안심해라 그런 행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배우 썼나? 그 우즈벡 사람들이 이제 아크말이랑 무슨 안심해라 약속을 했고 그거를 K 형사도 지켜보고 있었대. 야, 배우 썼나봐. 그러니까 이거야. 적당히 인정하고 작은 형이라도 받아 금방 나가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인정해 라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뭐 그런 용도였나봐. 호흡이 좋아. 실적도 남달랐다는 투캅스. K와 J 얘기인가봐요. 특히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해결한 1등 공신으로 통하는 K 형사는 K 형사. 이듬해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면서 특진합니다. 물증 없는 사건에서 아크말의 자백을 이끈 비결로 이 점을 꼽아요. 누나 매형을 들먹이면서 불법 체류자이지 않냐? 잡아서 함께 가둔다. 그리고 또 매형은 너랑 함께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의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나 때문에 누나 매형도 피해보겠구나. 적당히 내 선에서 뒤집어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사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하네 결국.
매형과 같은 해 한국에 왔던 아크말, 경찰의 신문 때 그는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어요. 아니, 말이 안 통할 텐데 뭐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럼 경찰은 뭘 알아듣고 뭘 쓴 거야? 근데 경찰 신문 조서는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통역이 필요 없다고 아크말이 먼저 말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크말이 뭐 아예 한국말을 못하진 않겠지만 정확해야 되잖아. 이런 조사는 정확한 설명, 정확하게 의사 전달 이런 게 완전히 현지인, 원어민, 한국인처럼 안 된다.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이거는 본격적인 그 범행 조사 받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본적 물어보고 이름 확인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피의자는 한국말을 잘 하나요? 예, 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피의자는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 알아듣고요. 얘기할 수 있으니까 통역관은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경찰 조사를 제가 죄를 져서 받은 건 아닌데, 내가 고소를 해도 경찰 조사 받아야 돼. 고소인이라서. 그럴 때 이제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지장 찍어요. 접어서 찍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답 하나하나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인이 없죠. 지금 보니까 갈아쳤어요. 사인이 없어요. 이런 대답 하나하나에 사인을 하고 뭐 지장을 찍던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사인을 그냥 한 장 한 장에만 하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아무튼 뭐 내 생각에는 여기를 비워놨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근데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뽑아서 사인 받는데 뭐지? 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게 기록이 남은 거는 당사자 사인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써있는 상태에서 아크말이 사인했다는 건데 여기를 안 보여줬나봐. 그냥 경찰이 임의로 그냥 지 좆대로 써놓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넘어가. 지인들 얘기에 따르면 아크말의 한국어 실력은 뭐 2년 정도 살아서 안부 정도는 나눌 수 있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 그래서 통역이 걱정됐었다. 자, 아크말 지인. 저희도 의구심이 과연 재판받을 때 타지크어를 유창하게 한 사람이 정확하게 통역했을까? 의구심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요, 우리나라의 4배예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도 전국 8도가 다 말투가 다르잖아. 사투리가 있잖아. 우즈벡은 얼마나 심하겠어. 국민들이 공용으로는 우즈베크어를 쓰지만 아크말이 자란 사마르칸트에서는 타지크어를 써요. 제주 사투리 정도라고 한대. 그러면 대화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아크말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여기서는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조작을 하려면은, 만약에 조작을 한 거면은 확실하게 조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범인, 그죠? 그러면은 검찰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서만 봤을 때는 존나 확실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형도 빡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몇 년 받았냐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했다는 거예요. 사형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크말의 수사 기록 중에는 한글로 쓴 자백서도 있대요. 씨발 뭐야? 명서동에서 택시 탔어요. 진영쭉 갔어요. 나 준계 작가 S1OP 했어요. 뒤에서 병하고 개인 사람 머리가 때렸어. 머리 때렸다 병으로. 나준게 칼하고 얼굴 찔렀어. 얼굴 찔렀다. 나중에 돈 배하고 자가 운전했어요. 자가 명서 이동해서 자가 벌렸어. 집에 갔어. 이거 직접 쓴 거 맞아? 아, 스탑했어요구나. 아, 이게 1처럼 보였어요. 티가. 스탑했다. 저는요, 이거 경찰이 쓴 것 같아요. 스탑을 굳이 영어로 썼던 것도 마치 전청조의 I am 실례해요 느낌이고요. 그리고 갔어요, 했어요, 때렸어를 때렸어, 집에 갔어요, 운전했어요. 이런 일관적인 느낌이 마치 어눌한 외국인 발음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많고, 근데 또 정작 중요한 거는 명서 이동은 정확히 썼다는 거야.
명서동을 정확히 쓴다는 거야. 지명. 이 지명, 위치 같은 것도 정확히 쓴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풀이가 필요하다. 명서동에서 택시 탔고 진영 쪽 갔고 나중엔 잠깐 멈췄고 뒤에서 병으로 사람 머리 때렸고 칼로 얼굴 찔렀다. 돈 뺏고 차 운전했고 명서 이동이 차버렸다. 집에 갔다. 범행 전 과정이 8줄밖에 안 돼. 이것도 좀 특이하죠? 8줄이라지만 진술서 쓰고 이름 썼기 때문에 5줄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진술서가 말이 됩니까? 살인사건 진술서가 5줄이라는 게? 자, 여기에 대해 우리 유튜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장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 부분들만 아주 딱 명확하게 요점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기술돼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쓴다고 했을 때 감정이 먼저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크말의 자백서엔 감정은 없다. 육하 원칙에 대한 정보만 가득하다. 더더욱 본인의 주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을 했다는 자체가 의문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본인이 작성했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대필로 하는 누군가가 불러준 대로. 그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경찰이 썼다기보다 경찰이 불러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살인범의 자백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리에게도 보이는 허점이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까? 아크말 잡을 때도 우리가 총은 가져갔어요. 이게 강도살인이기 때문에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 저걸 못 잡으면 안 되니까요. 아크말 검거할 때부터 살인범이라는 심증을 가졌다. 강도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들은 묘한 얘기가 있었다. 아까 본 많이 다친 택시기사. 내가 전에도 한국놈 한 놈 반 죽여놓은 적이 있다.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이랬다는 거지. 그건 정말 경찰의 판단처럼 아크말이 운전 중에 흘린 최초의 살인 자백이었을까. 아크말은 딱 보면 흑인처럼 생겼거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백인처럼 생겼어. 희한하더라고. 진짜 이 잔인한 새끼들. 이쪽 계통 애들이 잔인하다고 하더라고. 존나 개꼰대 같은데요. 살인을 저지른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때 친구들 끌어들여서 범행을 한 아크말을 형사는 잔혹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정작 외국인 3인조 강도들도 마주했던 당시 피해자는 그들을 전혀 다르게 기억해요. 무척 어설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양손을 몸 앞쪽으로 결박해 피해자 스스로 트렁크 열고 탈출할 수 있었대요. 자, 당사자인데 뒷좌석 승객이지 조수석 승객은 연고지로 끌고 간 거고 사건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운전석 뒤에 탔고 칼 갖고 위협을 했지. 경찰서 가서 범인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그죠? 남자 3명이 하나를 노렸는데 강도 살인을 계획해서 노렸는데 도망칠 수 있었으면은 이 새끼들 씨발 얼마나 허술한 거야. 그죠? 자, 택시 뒷좌석에 탔다는 강도 사건의 주범. 그 얼굴은 아크말이었을까? 많이 야인 저 사람이 조수석 타서 분포리 가자고 했습니다. 키 큰 사람이 저의 뒷좌석에 앉아 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저를 위협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크말을 지목하는 거야 지금? 피해자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인물로 공범 A를 일관되게 지목한 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런 진술에도 외국인 3인조 택시 강도 사건의 주범을 아크말로 결론을 내렸다. 거기엔 공범 A의 역할이 컸던 걸로 추정된다.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했던 공범 A는 아크말이 택시 강도 사건을 순순히 인정한 뒤 따라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이때 자신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인정했다. 근데 나흘 뒤 조사에서는 A라는 새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경찰이 물어봐. 조서 쓸 때 물어보는 거죠. 질문. 아크말이 칼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찌를 생각이 아니었나요? 택시기사가 반항하면 아마 칼로 찔렀을 거야. 피의자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아니, 아크말이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칼 왜 준비해? 자, 제2. 공범들은 천진난만해. 주범인 아크마리가 공범의 애를 꿰어가지고 아주 기억나는 게 재판할 때 우리 한번 갔었거든요. 내가 그 뒤에 앉아있으니까 공범 A가 웃으면서 이렇게 딱 윙크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나에게 플러팅을 해. 아크말은 나를 딱 보더니 살려주세요. 자기는 살인까지 했으니까 봐달라는 거지. 윙크를 왜 해 씨발. 이거 뭐 경찰이랑 뭘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재판을 통해 1심에서 6년형 받은 공범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편지지 7장을 가득 채웠어요. 항소 이유는 뭐냐? 재판 기록의 번역본을 보니 공범 A의 새로운 주장도 포함되어 있고 그가 아크말로부터 살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다시 유튜버 7월 사건에서 그렇게 혼자 주도하고 협박하고 잔인하고 폭력성을 보였던 아크말이니만큼 당연히 3월 사건의 이런 잔인성과 폭력성도 미뤄 짐작하건대 그랬으리라 가정할 수 있고 3월 사건의 그런 유무죄 판단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이 미친 걸로 보입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지만 주범을 공범 A가 아니고 경찰은 아크말로 결론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말 이 새끼가 아예 그냥 완전히 결백하고 뭐 아무 죄 없는 그런 새끼는 아니에요. 아닌데 얘도 범죄자 새끼인데 안 저지른 사건에 대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같은 수사 결과가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크말이라는 증거처럼 작용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이제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2명의 공범,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5년, 6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애들인데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어요. 2013년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왔어.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한 거. 아니 나 웃긴 게 아니 뭐 씨발 우리나라 국경일도 아닌데 아무리 뭐 크리스마스 때 논다지만 공휴일이라지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뭐 추석, 설, 뭐 제헌절, 광복절 뭐 인정해 이런 거 특사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특사 이거 좀 웃긴 거 아니냐? 자 뭐 일단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한글 배워 본인들의 재판 기록을 공범들이 살펴봤대요. 경찰서에서 자신들이 했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대. 3인조 택시 사건 공범. 우리가 있는 얘기 그대로 해도 뭐 누가 믿는다 그래 이런 얘기 말이라고 해? 뭐 그런 식으로만이 우리도 조사 너무 힘들었어. 얘는 다른 방 올라가 나는 이 방 올라가 카메라 뒤에 카메라 있으면 막아주고 이렇게 해. 내 말을 해도 뺨 이렇게 맞고 또 안 믿는다. 공범 B 얘기했는데 네가 계획했어. 재판 후에 주방당할 거다. 너희 여기 잡고 있을 이유 없어. 인정하라 해. 아크말이 들었던 거짓 회유를 이들 역시 경찰로부터 들은 것 같다. 하지만 공범 A는 경찰의 신문 과정이 아닌 재판을 받던 도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서 아크말로부터 살인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새끼들도 지금 씨발 뭐 완전히 지금 뭐 떳떳하게 막 사실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크말로부터 살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아크말로부터 아니고 아크말이 살인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교도관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라고 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아크말의 주한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공범 A의 항소 이유서를 재번역해보려고 하니까 그 뜻이 180도가 달라져요. 경찰이 번역한 항소 이유서는 그런데 걔는 사람 죽인 적이 있는 거를 알게 돼서 겁이 났다. 근데 제작진이 번역한 걸 보니까 아크말에게서 살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근데 잘못된 번역을 한 마치 어벤져스를 번역한 박지훈처럼 공범 A가 작성했던 7장의 항소 이유서를 이 잘못된 번역가 이 새끼는 3장으로 번역합니다. 씨발 이건 뭐 요약본이야 뭐야. 게다가 정작 공범들에게 아크말이 살인범이란 얘기를 전해주는 거는 경찰이에요. 자 다시 이 공범 B 얘기 들어봅시다. 사건에서 질문 나왔어. 나입 나왔고 사람 죽였다. 그런 식으로 해. 근데 나도 아크말에게 물어봤어. 그 사건 물어봤는데 말 없어. 아크말 믿고 있어. 집에 간다. 엄청 믿고 우리도 인정시켰어. 아크말 자기도 모르게 어차피 우리 집 가. 빨리빨리 허렵하라고. 수사에 협조만 잘해주면 재판 이후 우즈베키스탄으로 갈 수 있다던 형사들의 말 회유한 거죠.
그 말을 믿은 아크말은 오히려 공범들 설득하거나 스스로 앞장서서 경찰의 지시대로 범행을 재현했던 게 아니냐. 자, K, 이 씨발 K. 폭행이나 고문 이런 거 없습니다. 에? 우리나라 말 잘하거든요, 아크말이가. 외국인인데요. 아, 잘해요. 아, 그럼 진술 녹화나 영상 촬영도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이 진술 녹화된 건 아니고. 아크말은 자신에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준 인물도 K 형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여 다시 K 만나봤어. 14년 전 살인을 자백했던 아크말이 14년 뒤 그것이 강압수사로 인한 거짓 자백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난 말이에요. 예? 이 지금까지 이 형사질하면서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는 그 아크말이 착해가지고 내가 또 이제 잘해준 기억밖에 없다고. 아크말이 원하는 음식도 따로 챙겨줬대. 아크말은 경찰서에서 대사관 직원처럼 행동하던 두 남녀와 만날 당시 K도 동석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온 적이 없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찾아온 건 아예 기억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봤을 땐 말이에요. 하나도 이 취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말 돌려. 없는데요, 없는데요. 원툴로 가면 되는데 말 돌려. 이 질문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 피해자들이 교도소에서 연구하는 게 이 새끼들이 그런 것만 연구하는데 근데 이게 아예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겁니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K. 내내 만남을 지켜보던 관계자의 제지로 대화가 끝납니다. 14년 전 강압수사했다는 근거는 아크말의 고백뿐. 자백밖에 없어. 살인범의 자백과 아크말의 고백 중 뭐가 더 사실에 가까운지 어쩌면 어렵게 만난 인물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내가 받아오고 딱 오니까 녹화실에서 아크말이 죄송합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K가 헤드럭을 한번 넣었어요. 내가 오니까 아크말이가 울고 앉아있더라니까.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녹화 안 되지. 진실의 방에서. 되나요? 이제 조사실 들어가면은 경찰이 물어봐. 녹화나 촬영할 거냐? 녹화 녹음할 거냐? 뭐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경찰 재량으로 심각한 사안이면은 경찰 재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봐봐요. 살인범을 잡아서 조사하는데 혹시 녹화나 뭐 녹음 하실 거예요?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안 한다고 하겠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것들이. 그러면 경찰 재량으로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이 이건 안 한 겁니다, 지금. 우연히 들어갔던 진술 녹화실에서 K 형사가 아크말에게 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시점 이후 아크말은 돌연 살인을 자백하기 시작했대. 얘 맞았네, 많이. 14년 전 살인에 대한 자백이 이루어졌던 진실의 방. 아크말의 진술 과정이 녹화된 영상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자, 제작진이 사마르칸트에서 아크말의 가족을 만나던 중 우연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인터뷰 도중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크말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사위가 물어봐. 사람 죽인 거 맞으세요? 아니,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때 날 거기서 많이 때렸고 겁을 많이 줬어. 네가 자백을 하든 말든 택시기사 죽인 사람을 너로 만들 거야 라고 했어. 네 누나하고 누나 남편도 감옥 들어갈 거야 하고 협박했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거야.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직업이 경찰인 아크말의 조카 사위. 아하, 또 조카 사위가 경찰이야. 이 사람이 경찰이래. 야, 씨발, 얼마나 얼탱이 없을까? 뭐 이 나라라고 뭐 절차 다르겠어? 그 사건이 발생한 곳을 형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난 사건 발생한 데를 몰라. 그냥 경찰이 차 세운 데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알게 된 거야. 5분도 되지 않아 전화가 끊깁니다. 물증은 없고 자백뿐인 사건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자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따지는 거야. 자백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냐, 모순은 없냐, 자백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최소 2차례 이상 이뤄졌던 현장 검증은 경찰 수사에서 이례적이다. 아마도 여러 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가장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율된 이런 결과물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조율된 결과물만 가지고 현장 상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겨진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과학적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
당시 택시와 같은 종류의 차량 안에서 아크말의 진술에 맞춰 비슷한 체격의 두 실험자들이 재현해 보기로 했어요. 그 과정과 카메라를 입체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총 30대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360도를 뺑 둘러버리는 파노라마 촬영까지 합니다. 제작비 많이 들였네. 이제 14년 전 그날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날 시외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올랐던 아크말.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는 주남저수지 인근. 다음 순간 아크말이 꺼내든 건 주차장 단장에서 챙겨왔다는 유리병. 담벼락에 꽂혀있던 유리병을 가져가서 머리를 때리고 돈을 끄집어내는 척 하다 가방에서 조금 전 준비해오던 병을 오른손에 들고 아저씨 우측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요런 이제 진술이었어. 아크말의 진술, 그날 현장과 얼마나 일치하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가며 최대한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뒷좌석에 앉아 앞쪽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가격하자 대체로 한 방향으로 파편들이 향해요. 이런 실험이 이제 또 중요하죠. 자, 병이 휘두르는 방향으로 깨져나가네, 보면. 그죠? 휘두르는 방향으로. 이게 현장 택시 상황이랑 얼마나 좀 일치하냐 봐야지. 계기판에 떨어지고 운전자 옷에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병 조각이 있으니까 아마 병으로 때린 건 분명한데 문제는 직접적인 충격 흔적이 뒤에서 때렸을 만한 곳이 없어요. 병으로 친다면 찢어지는 상처라든지 피부에 손상이 꽤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손상이 없어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병이 깨질 정도로 맞은 듯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유리병과 관련된 아크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노끈은 어떠냐? 여기 보면 옛날에 쓰던 빨랫줄들이 있었어. 그래서 뒤에서 병으로 치고 빨랫줄 그걸로 뒤에서 졸랐어요. 조르다가 피해자가 반항하고 이러니까 일이 커진 거요. 피해자의 목을 노끈으로 한 바퀴만 둘러 졸랐다는 아크말. 하지만 실제 피해자의 목에 남은 사크는 아크말의 행동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본 장면이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요. 조르고 있으면은 손에 이걸 감았어야지, 줄을. 안 감았잖아. 경험해본지 아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에 남았던 사크는 두 줄이나 있어야 됩니다. 두 줄. 요렇게 감았으니까 두 줄이 남아야 돼. 그리고 실험자가 보여준 예시 요렇게. 노끈에 대한 아크말의 진술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 시신에 남은 흔적과 다른 진술을 이어가던 아크말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어느 순간 끈이 끊어져 커터칼을 집어들었다고 진술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반동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커터칼로 2번 찔렀고 그 다음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힘을 줘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으로 끌고 왔다. 그 진술이라면 운전석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운전석에 그런 피가 없잖아요. 운전석에서도 어떤 형태로 점처럼 떨어진 피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와야 돼, 이제 다시. 그럼 어떻게 와요? 사실은 넘어오는 부위에도 우리 택시를 타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에도 손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 피해 택시와 똑같은 차종 안에서 비슷한 체격의 실험자들이 시도해보지만 일단 좌석 사이의 공간이 좁아 이 말처럼 잘 안 되는 겁니다. 하체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넘어오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상태에선 좀 힘들어요.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 돼. 그 행위를 아크말이 했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흔적이 대부분 택시 뒷좌석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몸 주변과 상처 안에서 발견됐던 커터칼날, 범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해온 인물로 확인된다.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집중 공격했다. 사인은 그로 인한 실혈사. 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양측 측경부 쪽에 있는 경동맥, 경정맥이 중요해요. 전문가는 피해자의 목 오른쪽 측면에 찔린 듯 보이는 상처를 주목합니다. 측경부의 경정맥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 그리고 현장의 혈액량은 그 정도의 혈관이 손상당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혈액이고 이 흉기 찾아야 돼요. 이게 치명상이니까. 오로지 커터칼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불상의 흉기가 또 존재한다. 이 많은 범행 도구들과 복잡한 동선들은 모두 아크말 혼자 소화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수많은 상처와 목 조르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법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인 이상,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진술과 현장의 불일치, 그 과정을 통해 확인된 건 단지 아크말의 자백이 사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에요. 360도로 현장을 들여다보자 경찰이 놓친 제사의 흉기, 범인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비로소 보인다. 당시 수사진들은 왜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을 단독이라고 단정했을까? 자, S 형사. S. 너는 죽은 줄 알았지? 택시기사 살아나가지고 네 얼굴 다 확인했어. 맞다고. 죄송해요 이래. 제가 했어요. 저 혼자 했어요. 하지만 아크말의 자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경찰도 그건 알겠죠. 그래서 사고 현장 검증했는데 가도 맞춰도 킬로미터가 모자라는 거예요. 다시 재봐도 아크말 저놈이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겠다. 일단 아크말은 범인이 아닌데 어떻게 뭐 조패든 잠 안 재우든 해서 그냥 얘가 강제로라도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장 검증을 했나 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현장 검증도 2번 할 수밖에 없었겠지. 피해자의 택시 운행 기록계에 남은 기록, 아크말의 자백이 안 맞아. 창원시 명곡교 인근에서 택시 타고 조남저수지 인근에서 피해자 살해했고 자기가 택시를 몰았다고 했는데 갈 때와 똑같은 경로로 되돌아와서 창원시 명소등에 차량을 유기했다고 했어. 근데 택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태코미터에 남은 기록은 28.4km입니다. 자백과 실제 기록의 격차는 14.7km나 돼. 아크마리가 혼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국선 변호인 하나 해가지고 둘러대서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석방이 됐다라고 보면은 뒤에 이 민사적으로 따라오는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에? 그래도 나는 송치시켜놓고 승합차로 8번을 돌아다녔다고. 킬로미터 수가 있거든. 태코미터 범인이 10시 20분부터 약 44분 택시 운전했고 종종 과속을 했다는 걸 증언했어.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에는 찍힌 게 없습니다. 사건 현장인 주남저수지 인근을 8번이나 답사한 끝에 경찰은 아크말이 창원시로 돌아온 진짜 경로를 찾아냈대요. 아크말이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의 북동쪽으로 이동했다가 대산면 쪽으로 크게 우회한 뒤 다시 택시 타고 온 경로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태코미터에 남은 범인의 이동 거리와는 상당히 비슷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지만 아크말의 진술과도 다르고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찾은 맞는다는 증거가 뭐냐? 가술리에 그때 당시 자기 누나가 살았어. 왜 아크말이가 거짓말했을까? 범행 뒤에 자기는 누나를 보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누나까지 얽히면 누나도 불법 체류자거든. 피해를 안 주려고 아크마리가 대산면 가술리로 딱 돌아온 거야. 유기장소까지.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본 바가 아닌 거죠. 그냥 씨발 뇌피셜이잖아. 확증 편향도 가지고 있네 경찰이. 지한테 유리한 정보만 가지고 근데 사실 정보도 아니야. 자기한테 딱 봐서 이렇겠네. 이러니까 이랬겠다.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네.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크말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씨발 짱구 굴려보니까 여기에 누나 집 있네? 그럼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렇게 갔겠지.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 지들끼리 확신하면서. 살인이란 중죄를 자백하면서 택시를 몰고 온 그 경로만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냐? 경찰이 찾은 아크말의 경로는 타당하냐? 이 같은 의문을 풀어줄 사실상 유일한 존재. 피해자의 택시에 있던 타코미터 개발한 인물. 타코미터는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택시의 이동거리 속도를 측정해요. 아까 한 말인데 왜 또 나오냐? 이동거리는 1분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속도는 3분 간격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피해 택시 데이터를 살피던 개발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원래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속도가 0이면 0이라고 찍혀야 되고 누군가 가려놓은 것처럼. 번호도 다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러면 누가 이거 일부러 지운 건데요? 와! 타코미터도 건드렸어? 이건 경찰이 아주 계획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타코미터를 이걸 누가 지워?
때문에 피해 택시의 데이터가 추출된 이후 누군가가 그 서류에서 속도 데이터를 지운 뒤 몇 번 복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 표에 지금 빈칸 같은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뢰를 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찾아서 도움을 드릴게요. 지워졌던 기록 중에는 과속한 흔적이 있어요. 과속을 좀 순간순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러다 돌연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이게 속도를 줄인 흔적이래요. 지워진 기록을 복원했으니 이젠 그 속도로 한번 달려봅니다. GIS 기술 덕에 이제 이게 인간이 이렇게 속도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악셀을 밟았다 뗐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 값을 입력해 놓으면은 직접 다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나와요. 경찰 추정 경로가 의문이 드는 점은 6위 지점으로부터 한 4.7km 떨어진 지점에서 속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미터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직선도로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낮아질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특히나 범인이 몰던 택시가 시속 90 이상으로 달렸어야 할 지점들도 수상해. 대부분 도로가 꺾이는 구간이라서 90km로 이렇게 커브를 틀기가 어렵다는 거지. 30년 이상의 베테랑 택시기사면 가능할까? 예, 이게 지금 90에서 100인데요. 아무리 이 동네 길을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밤에는 못 달려요. 누군가 타코미터 데이터 출력 서류에서 속도를 지워야 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가 드러날 걸 우려해서였을까? 이거죠. 경찰들이 이제 어쨌든 검찰에 넘길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조사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크말인 것처럼 말은 만들어냈어. 근데 거기에 맞는 증거를 타코미터로 만들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야. 타코미터 기록 중에. 그래서 몇 개를 지웠어. 그러면 말이 되거든. 그 상황인가 봐. 객관적으로 볼 때 창원 서부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확인된 범인과 관련된 단서는 택시 6위 지점이 창원시 명소동이라는 점과 타코미터의 기록뿐이다. 이것도 아까 한 말이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네. 밤 12시 이전인데도 10원 단위의 요금이 나온 거는 범인이 할증 버튼을 눌러서라고 한대요. 야, 좀 씨발 이렇게까지? 요금이 찍혀있는 상태에서는 시동 끄고 키를 빼도 미터기가 안 꺼져요. 화면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럼 금액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네, 요금 시간이 오르니까 그때는. 타코미터의 기록을 보면은 범인이 최종 정차하고 먼저 택시 미터기 지불 버튼, 빈차 버튼을 연달아 누른 뒤 택시의 시동을 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범인이라고 쳐! 택시기사 노렸어. 그럼 택시기사 죽이고 자기가 그 택시 운전해. 근데 왜 이걸 누르냐고요. 이 타코미터를 애초에 왜 키냐고. 이거 말 뛰어가는 그거를 왜 키냐고. 그냥 운전하면 되잖아. 이게 이해가 좀 안 가. 경찰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아닌가? 좀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해. 이건 아크말이 아니라 진범만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보통 모르지 않나요?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보통은 모르지 않나요? 택시를 몰던 습관 때문이냐, 아니면 택시 미터기에 익숙해서 자신이 마지막 승객으로 특정될 경우를 대비해 나름의 알리바이를 만든 걸까? 아, 그럴 수가 있겠다. 맞다.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확실한 거, 우즈베키스탄인 아크말은 한국에서 결코 택시기사로 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아크말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복합, 할증, 지불 같은 단어를 이해하면서 미터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증거 없는 사건에서 더 그 신빙성을 따졌어야 할 피의자의 자백. 어쩌면 형사들이 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던 또 한 번의 기회는 이런 이유로 사라졌던 걸로 보인다. 제이, 그때 검사님 만나뵈러 갔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검사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책임지고 기소 붙일 테니까 일단 무조건 올려보내세요. 이러시더라고. 자기 형님이 택시기사 하셨거든. 그래서 택시 강도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씨발 뭐야. 진범이 그러면은 택시 운행 해본 적이 있는 전과자, 약간 이런 쪽의 사람 아닐까요? 아무튼 아크말은 억울한 사람인 것 같아. 이 방송대로면은. 그죠? 이 경찰이 씨발 조작한 거야. 2009년에도 이런 일이 있네. 아유, 씨발. 이 나라는 진짜. 사실 저는 이제 경찰 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경찰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 사실 해외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경찰력 되게 우수해. 진짜 최고 수준으로 우수해. 뭐 수사 실력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근데 한국의 경찰을 무시한 건 한국인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경찰을 욕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병신 같은 면들이 그래도 어느 경찰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경찰력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와중에 병신 경찰이 있다고. 그런 사례를 보는 건데, 너무 씨발 아직도 막 90년대 뭐 이런 조작을 하고 있네. 아직도 안 없어졌어. 그치, 뭐 동탄 경찰서 보면은 씨발 이게 2009년이라고 뭐 뭐라 할 게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욕을 먹을만 하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그죠? 야, 근데 전혀 몰랐어. 아크말에게, 그러니까 그 양천 택시기사 살인사건 뭐 이런 걸로 뭐 이거에 대해 얼핏 알았지만 뭐 진짜 억울하게 막 10년 감옥에 있고 이것까진 몰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 꽤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라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실수면 모르겠는데 악의적인 뭐 조작이면은 좀 다른 얘기잖아. 그죠? 악의적인 조작이었어요. 그걸 경찰이 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좀 주접드는 사건을 요즘에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새끼들이 승진을 해. 그게 킹 받는 거죠. 상당히 열받는, 그리고 좀 짜치는 경찰들의 주접 연병질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1360일에 살인자의 자백 그리고 아크말의 고백이라는 편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